여러분, 금융위기 터집니다. 이곳이 위험합니다. 이곳이라는 곳이 어딜까요? 늘 말입니다. 위기의 어떤 모습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금융이 줄줄이 부러지고 있고요. 유럽의 금융마저도 부러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약한 고리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약한 고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까지 워낙 많으니까 과거부터 부채 폭발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금융의 상황이 지금 계속 바뀌어간다는 뜻이에요. 계속 바뀌어간다. 오늘은 상호금융이 위험하다. 또 내일은 저축은행이 위험하다. 또 모레는 대부업이 위험하다. 이렇게 계속 바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는요, 금융위기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디가 굉장히 위험하느냐, 실제 지표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저축은행입니다. 고위험 사업장 PF 대출 비중 29.4%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PF 대출이 약한 고리라는 거고요. PF 대출을 많이 해준 저축은행이 그중에서도 약한 고리라는 뜻입니다. 사실 고위험 사업장 PF 대출 비중을 보면 말입니다. 은행 1금융권이죠. 7.9%밖에 안 됩니다. 여신금융기관, 여기는 캐피탈사나 카드사 같은 데죠. 여기는 11%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는요 17.4%고요. 증권사는 24.2%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축은행의 29.4%는 굉장히 높죠. 증권사의 24.2%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축은행의 29.4%가 훨씬 높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자금을 만들어서 이게 증권회사에는 좀 돌려주는 지원을 해주는 모양새를 보이지만 저축은행에는요 정부의 지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저축은행의 고위험 사업장 PF 대출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29.4%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대출이라고 하니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은 거죠.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요 10조 7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연체 잔액을 보면 3천억 정도 되는데 퍼센테이지로는 2.8%의 연체율입니다. 증권사보다는 적습니다. 증권사는 연체율 자체가 8.16%나 올라가 있거든요.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 금액은 4조 4,601억 원이고요. 연체 금액은 3,638억 원인데 문제는 채권시장 안정기금으로 증권사는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축은행에는 그런 도움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연체율이 3천억에 2.8%라고 하지만 이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전체 대출 잔액도 10조 7천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터지면 인정사정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은행이나 보험사나 이런 데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축은행은 2.80%나 되는 연체율도 큰 데다가 금액 자체도 적지 않기 때문에 부러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양이 안 됩니다. 미분양이 1월 달에만 7만 5,359가구나 났습니다.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준 곳에 미분양이 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분양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저축은행의 위험은 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축은행 중앙회 같은 경우는요. 아니 우리의 유동성이 평균 177.1%야.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100%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177.1%를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문제는요. 유동성 비율이 177%가 되는 저축은행도 있지만 100% 이하로 떨어진 은행들도 많다는 사실이고요. 게다가 지금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다가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비를 해보면 저축은행은요. 미분양 어떤 상황이 많아지고 미분양 주택이 많아지면 결국 말입니다. 자금이 잠긴다는 거예요. 자금이 잠기면 잠길수록 그 충격의 여파는 굉장히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미분양의 어떤 이 주택수 75,359가구라는 숫자는 10년 2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대출 전체 익스포즈를 보면 위험 노출액이 6월 말입니다. 작년 6월 말 현재 191조 7천억 원입니다. 2018년에 94조 5천억에 비하면 2배예요. 2배.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부동산을 계속 규제를 해제하면서 경착륙을 막고 있는 것도 이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시장에 저축은행의 위험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지금 1금융권도 마찬가지로 원화대출의 연체율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올 들어서 최고치입니다. 0.31%입니다. 2022년 1월에 0.23%에 대비를 해보면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0.32%까지 올라갔으니까요. 2021년 5월에 0.32%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게 1금융권의 연체율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 소득이 늘어나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면 연체가 안 될 텐데 이게 연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금융권의 위협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출 만기 연장 금액이 여기다가 합쳐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출 만기 연장 금액이 133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장난 아닌 금액이에요. 그것까지 합쳐졌을 때는요. 시장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대한민국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바일 뱅킹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루에 모바일 뱅킹으로 이용하는 실적 보세요. 2022년에는 14조 1,758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용 건수도 1,684만 건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2019년에 대비해 보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2019년에 6조 3,941억 원이었고요. 이용 건수도 951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바일 뱅킹이 늘어난다. 이게 폰 뱅크런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저축은행이 위험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순식간에 돈을 빼서 다른 저축은행 내지는 1금융권으로 집어넣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첨단 기술이 오히려 말입니다. 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도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은 44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44시간 만에. 이 말은 여러분 44시간 만에 일어났다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보다 모바일 뱅킹이 좀 낮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충격은요. 순식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요. 이금융권에 대한 위기, 어느 날은 상호금융, 어느 날은 증권사, 어느 날은 손해보험사 이렇게까지 자꾸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분야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이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 있죠. 5천만 원이라 그러면 이자까지 포함했을 경우 한 4,7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 정도만 저는 넣어주고요. 나머지는 1금융권 안전한 곳에 분산 배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나한테 안 오겠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갑니다. 나는 예외겠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시고 분산 배치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